진짜 엄청 세긴 센 거죠. 그렇죠. 아주. 예. 이렇게 이걸 공개했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아, 그것도 그러네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올해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를 탈퇴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져왔는데요. 최근 7차 핵실험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그 비행기, 네. 언뜻 보면 뭐 군용기 같이 안 보이는데 그 친구가 나타났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사인을 하여튼 동서남북에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드러운 김포공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네. 딱 맞을 비행기 같은데 알고 보면 무서운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작년 11월에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5년 만에 실시가 됐었잖아요. 네. 그 기간 중에 그 미 해군의 E-6B 머큐리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 항적이 국내에서 움직였던 그 항적이 이제 표시가 된 그런 기록입니다. 천안하고 아산 근처인데요. 앞서 9일하고 10일에도 이 같은 기체로 치장되는 E-6B로 추정되는 예. 비행기 한 대의 비행 항적이 이제 파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된 기간에 E-6B가 두 차례나 연속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솔직히 그 대한민국 상공에 비행기가 나타나는 건 별게 아닌데 얘가 워낙 특이한 애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나타났다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까? 뭐예요 얘가 도대체? 일단 E-6B는 보잉 707 여객기 기반으로 만든 거라 이렇게 아주 익숙한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근데 별명이 무엇이냐? 둠스데이 플레인. 종말의 비행기 혹은 심판의 날 항공기. 얘가 이제 결국은 둠스데이를 끌고 올 수도 있는 이런 애인데. 네. 아, 얘가 얘도 누르면 그게 되는 거 뭐가 있나 보죠? 네, 그런 식이죠. 예. 자, 뭘 그래서 심판하고 어떻게 둠스데이를 끌어낼 거냐? 요 E-6B는 유사시 공중에서 미 대통령 등 국가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서 ICBM 대륙간 미사일과 SSBN 전략 핵 잠수함을 핵미사일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그런 항공기죠. 직접 발사해부도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 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누르면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적국의 핵 공격으로 이제 지상의 핵주의 통제실이 파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핵 공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비장의 무기인 셈이고요. 핵 전쟁의 시작을 사실 좌우할 수 있는 이 기체인데 이 6B가 아, 그러면 솔직히 얘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위력적일 것도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아까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데 이거는 뭐 해커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이런 비행기가 다 추적이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밥이지?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노출된 게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뭘좀 구원을 껐나요 잠깐? 의도적인 거 네. 아니냐. 원래 이제 E-6B는 원쌤이 말씀하신 그런 임무 특성상 미 원자력 추진 전략 잠수함들, 영어로 SSB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로 활동하는 게 미 동부나 아니면 서부 해안 안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ICBM 기지는 이제 미국 내륙에 있죠. 그래서 이런 데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비행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웬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날아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노출이 됐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오하이오급 SSBN 탄도미사일 타체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 서해든 어디든 쪽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북한의 유사 핵도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식의 일종의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었냐 이런 추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핵잠은 어떻게
비행기랑 어떻게 무선 통신하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이 6B는 이제 공중에서 핵미사일 발사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력과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도로 암호화된 통신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일반적인 단파나 초단파 이런 걸로는 해저에서 작전은 잠수함하고 통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뭘 쓰냐 초장파라는 걸 쓰는데 요거는 3에서 30kHz.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와이파이 보통 쓰는 거 있잖아요. 이 2.5에서 5GHz거든요. 기가헤르츠는 메가헤르츠의 1000배죠. 메가헤르츠는 킬로헤르츠의 1000배죠. 그러니까는 파장이 대략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와이파이 쓰는 전파에 100만 배 정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긴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송수신을 하려면 안테나가 킬로미터 단위로 길어야 돼요. 그거는 위로 올릴 수 송전탑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 올릴 수 없으니까 롱 트레일링 와이어 에이리얼 안테나라고 아주 긴 안테나를 8km에 걸쳐서 공중에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아, 줄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네네. 비행기가 다니는 거예요? 8km나. 그런 안테나가 있어야 이 초장파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선회를 하면서 잠수함들과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공중에도 오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공중 급유 없이 15시간을 떠 있을 수 있고 급유를 여러 번 받으면 72시간까지도 채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도 같이. 와, 그런 또 통신 방식이 있군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오하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언젠가 핵잠을 타보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 또 뭐 김 타봤다기보다 들어가 봤죠. 아, 예. 타봤다면 운영까지는 아니고. 예, 그렇죠. 아, 예.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인 건 아니고 예. 그때 이제 오하이오급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요. 2008년이었으니까 벌써 15년 전이네요. 예. 정박된 상태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었는데 오하이오급은 그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SSB 길이가 170m에 폭이 10.8m. 그다음에 만재 배수량은 1만 8천에서 9천 톤, 미국 최대의 잠수함, 그리고 현재 18척이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냉전 시절에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24기를 탑재했습니다. 트라이던트 2 지금도 뭐 탑재하고 있는데 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무조건 이게 또 핵탄두를 장착한 SLBM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국제 분쟁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뭡니까?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죠. 거의 신호탄이죠, 거의. 싹 났구나. 예, 그 약방이 감쪽처럼 예. 쓰는 건데,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는 모함으로 이제 개조가 됩니다. 그 영어로 이제 SSGN이라고 표현이 돼요. 크루즈 미사일 탑재 그 잠수함인데 SLBM은 아까 24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크루즈 미사일은 토마호크는 몇 발 탑재되는지 아세요? 그거보다 많겠죠. 네. 3배수? 예. 3배수면 한 72발. 그쯤 예. 아니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뭐 사이즈가 딱 정해지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154발. 그렇게 미사일이 큰 거예요? 예. 원래 핵 미사일이? 아니, 그러니까 오. 어떻게 되냐면 발사관이 2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근데 발사관 하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7발씩 들어가요. 그러면 24개면 154발보다 많아야 되는데 예. 22개만 그렇게 개조를 했어요. 그 나머지 2개는 뭐냐?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네이비실이나 이런 특수부대원들이 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뭐 한반도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도 했는데 특수부대용 침투용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조그만 잠수정이나 뭐 개인 침투 기구를 타고 침투하는 용도로 발사관 2개는 쓰고 그래서 E6B가 이제 정말 미국의 SSBN하고 같이 왔다면 오하이급일 가능성이 뭐 99%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에는 굳이 E6B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급이 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작년 3분기에 태평양 지역에 이제 전략 초계 임무를 띈 SSBN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헨리 M 잭슨 이건 SSBN 730 함이고요. 또 하나는 네바다 이건 SSBN 733 함인데 아마 요 둘 중에 하나가 E6B가 우리 한반도 출동했을 때 또 우리나라 근해에 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진짜 엄청난 거죠, 그거요? 지금 이제 네. 사진에서 보시는 얘가 이게 트라이던트 이제 2예요? 예,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고요. 이것도 또 로키드 마틴이에요. 로키드 마틴이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김밥 다 만들어요, 솔직히. 예, 위성까지. 예. 위성도 만들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이제 로켓 마틴이 개발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 이제 SLBM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트라이어드 3대 축, 미국 핵무기 3대 축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이게 이제 2형이 실전 배치된 게 1990년쯤부터였는데 이 사거리가 무려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거리가 짧으면 가급적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유사시에 가까이 가야 이제 사정권을 넣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6,000에서 7,000km라면. 근데 이거는 12,000km니까 굳이 뭐 가까이 안 가고 미국 앞바다에서 그냥 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유사시에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여기는 북한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의 위력이 한 5에서 7킬로톤 정도 되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이러한 정도의 위력을 갖는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W76-2라는 건데 이거를 미국이 개발해서 한 3, 4년 전부터 배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국 입장, 뭐 예를 들면 북한이 핵도발하면 북한이 뭐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E6B가 이 트라이던트 2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트라이던트 2 말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6B는 뭐 미 해군 소속이죠. 네. 근데 이제 공군의 핵전력하고도 교신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계속 지금 얘기 나왔던 ICBM 미니트맨 3인데 이게 사일로에 꽉 차진 않는군요. 네. 좀 꽉 차는 줄 알았거든요. 2020년에 실제로 이 6B를 활용해서 이제 미니트맨 3의 공중 발사를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 이제 발사되는 광경이죠. 오. 폭파되는 광경이 아니고 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그 유명한 예. 자주 얘기하는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소속 장병들이 비행 중에 이제 상부의 명령에 따라 미니트맨 3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절차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중 발사 통제 시스템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 8월에 우리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원장이 그 대만 왔었잖아요. 한국도 왔었고 대만 갔었는데 대만 방문 후에 귀국하는 길에도 이 미 전략사가 이 6B를 동원해서 같은 방식으로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뭔가 중국이라든가 여기에 약간 그 긴장 느낌을 주려고 아마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뭐 미니트맨 3는 너무나 유명하지만은 미국 3대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이제 ICBM 사일로들 시골에 이제 즉 공격을 받아도 피해가 적은 곳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ICBM 사일로 지하 경납고에서 발사가 되게 돼 있고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내에 북한 상공에 도달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걸 막는다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그 LGM-30G 미니트맨 3를 최대 400발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냥 인류를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화력이죠. 뭐 이렇게 과하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앞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미니트맨 3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건데 곧 석기 시대인데 이거 어떤 과정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보면 이제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 러시아 또는 북한이 미국을 때린다면 뭐 상징적으로 대도시를 때릴 수 있겠지만 미국의 핵전력을 무력화하려면 어디를 먼저 때리겠습니까? 와이오밍, 몬태나, 예. 노스다코타. 그 기지도 중요하지만 두뇌를 때리겠죠. 두뇌. 그러니까 핵무기를 백악관이 있는 뭐 이런 데로 통제하는 전략사령부를 향해서 쏠 가능성이 많을 텐데 만약에 이제 미국 전략사령부로 뭐 중러 북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전략사령관은 실시간으로 얘들이 얼마 만에 여기 도착하겠다. 그러니까 대피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하 기지에서 이제 그 E6B는 공군기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상 활주로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대요. 비밀 통로가 있어서 이제 순식간에 또 대피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6B 내부에는 이제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공중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이 통제 장치가 설치된 모습도 공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비가 좀 속성이 나오면 좋은데 거의 안 나왔어요, 솔직히. 이게 뭐 지금 현역 기체다 보니까는 그걸 네. 많이 보여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공개된 자료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네. 되는데 대신에 참고할 만한 이제 기체가 따로 있죠. 요거는 미 공군의 E4B 예. 나이트워치라는 나이트워치. 기종이죠. 예. 요거는 이제 747 보잉 747 여객기 기반의 핵 공중 지휘 통제기인데요. 별명도 E6B하고 똑같이 둠스데이 플레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원래 미 공군은 이제 EC-135C로 ICBM 통신 중계 임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미 해군은 C-130 수송기 이걸 개량한 EC-130Q로 SLBM을 통제하고 지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체가 노후화가 됐죠. 그래서 퇴역하면서 공군은 EC-135C를 E4로 바꾸고 해군은 EC-130Q를 E6로 이제 바꿔서 재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은 이제 모든 역할을 또 E6가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미 공군에서 보유 중인 E4가 총 4대뿐인데 E4 초도기를 인수받은 게 1973년이었어요. 지금 50년이 50 됐죠. 년이죠, 지금. 그다음에 물론 뭐 개량 개수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은 E4B의 경우는 현재 세계에서 운용 중인 수많은 보잉 747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종이라고 합니다. 기체 자체가. 네. 그래서 현재도 물론 이제 공중지휘 통제가 가능하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대기 임무나 뭐 국방장관의 해외 출장 시 통신체계 유지 목적의 전용기로 활용을 하고 있긴 하죠. 네. E6B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려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좀 내부 모습이 좀 시원하게 좀 나온 거 있습니까? E6B보다는 그래도 많죠. 네. E4B는 기본적으로 6개 공간 나뉘어져 있고요. 지휘 업무고요. 회의실, 브리핑실, 통신 공간, 휴식 공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기체 꼬리 부분 바닷속 SSBN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중 교신용 안테나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체 상단 이 돔에는 유성 통신용 안테나가 또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핵심 시설 중에 하나는 9명이 앉을 수 있는 회의실 그리고 이제 브리핑 룸이 있는데 또 그 뒤에는 이제 작전팀 공간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솔들 많이 보이시죠? 이 콘솔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데이터 처리는 물론이고 전화, 무선 장비, 한라인 뭐 이런 것들 모든 통신 체계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총장, 국방장관, 뭐 군수뇌부들이 여기 다 타고 이제 핵무기를 쏠지 말지 뭐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뭐 단편적인 그림이어서 그런가 그냥 사무실 같은 느낌이고요. 예. 네. 휴식 공간 많고 뒤쪽 화장실이고 오래돼서 그런가요? 뭐 좀 무시무시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 그렇진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사실 뭐 E4B는 물론 이제 지휘 통제에 필요한 고급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네. 또 핵폭발의 열기나 방사선 전자파도 견디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석구석을 보면 뭔가 그 과거의 흔적을 넉넉한 공간도 그렇고 의자 분위기도 그렇고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조종사고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 천장에 샹들리에가 이렇게 큰 그거 샹들리에가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흔들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거를 좀 불안정할 땐. 아마 그 70년대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또 굳이 안 떼는 게 또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고요. 조정 장치는 또 아날로그 방식이고 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시계를 제외하면 비행기 내부에 디지털 장비가 사실상 없다고 해요. 의도적인 겁니까? 그냥 역시나 그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쓰는 거죠. 예.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이제 디지털식으로 바꾸진 않는 거니까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은 사실 안락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E4B는 사실은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어포스 1이 하늘을 나는 백악관이라고 한다면 얘는 E4B는 하늘 위의 펜타곤 이렇게 부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낡아 보이지만 E4B의 UGB는 완전히 반전이죠. 억소리가 나는. 그럼 억인데 미국에 쓰면 진짜 억인데요. 네, 진짜 억 달러, 억 원이 아닌. 일단 제작비는 2억 5천만 달러, 3천억 원이고요. 예. 시간당 운영비가 2억 원씩, 16만 달러. 공중에 뜨면 무조건 1시간에 2억 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에어포스 1을 제외한 모든 군용기 가운데 가장 유지비가 비싸다고 해요.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잉 747이 지금 생산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비 부품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원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서 이미 또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향후 5년간 유지 비용이 지금 2억 원 가량에 비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래도 네.
그 미국이 말 그대로 핵 공중 지휘 통제기니까 뭐 그런 거 안 아끼고 계속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부담스럽죠. 그런가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아까 이제 이포비 전신에 이제 20-135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유사시 통수권자인 대통령 비롯해서 군수내외를 하늘로 대피시킨 뒤에 24시간 하늘에 떠서 지휘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처음 배치된 게 무려 196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년 전, 예. 60년 전 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냉전이 한참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냉전이 이제 끝난 게 1990년 여름 아닙니까? 완전히 끝난 게. 그러면 29년 동안에 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최소 한 대 이상이 항상 하늘에 떠 있어야 될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누적된 그 비행 시간이 무려 28만 1000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이 이퍼비가 워싱턴 상공에서 폭차된 적이 냉전 이후에도 한 번 있었대요. 네. 그게 무려 22년 전인 2001년 9월. 아 9월하면 우리가 예. 또 아, 예. 예, 예, 예. 예, 911. 네. 예,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쌍둥이 무역센터 외에 펜타곤까지 피습됐잖아요. 공격받아가지고. 예. 건물이 막 부서지고 그랬었잖아요. 일부가 이제 붕괴되고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퍼비가 긴급 발진해서 워싱턴 상공에 한동안 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포비는 우리나라를 찾은 적도 있고요. 미 국방장관을 태우고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한 적이 있어요. 예, 전또 무슨 일이 있었나 했어요. 그거야. 아, 그 국방장관 모시고 온 그거예요. 네, 깜짝 놀랐네요. 앞에는 또. 9.11 얘기가 아, 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네, 저도 그때 기사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국방장관이 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핵 공중 지휘 통제기 이걸 이제 다룬 이유가 최근 이제 좀 심각해질 것 같은 이 북핵 위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해소가 안 되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핵기업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북한이 우리가 많이 한미가 비핵화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을 공격하는 ICBM 뭐 이런 거 외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작년 9월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남한 향해 쓸 수 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방어가 아니고 여차하면 먼저 때릴 수 있다.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작년 9월에 아예 이제 법제화해서 이제 선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이제 당 8차 대회에서는 일종의 이제 천기 누설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뒤에 북한이 계속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고체 로켓 엔진 시험을 했었는데 고체율로 ICBM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라 했다든지 수년 내에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미 또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도 있고 이게 그러면 북한이 그냥 허풍이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죠.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더 연구소하고 이제 공동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북한이 2020년에 이미 핵무기를 67에서 116개를 보유했다. 그리고 매년 12개에서 18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뭐 2027년까지 그렇게 이제 최대치를 봤을 때 151에서 242개의 핵무기,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워스트 케이스 좀 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운반 수단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본토를 겨냥한 화성 14, 15형에 이어서 작년에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우리한테 사실은 더 큰 위협은 전술핵이죠. 우리를 겨냥한 KN-23, 24, 25 이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특히 KN-23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속속 지금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능력이 이 고도화가 정말 개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 이 발동이 불절한 우리한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이미 무슨 뭐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넘겠는데 뭐 진작에 그냥 밟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국제사회의 교범을 무시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선이 냉랭해지죠. 제54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도 김정은 정권 종말 이런 문구가 이제 명시가 될 정도로 지금 강력한 대북 경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최대 핵 강국 미국과의 그 안보 동맹이 되게 중요하고 그 관련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핵 위협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북한이 아무리 뭐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미국하고 경쟁할 수는 없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이고 무려 4,40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650여 발을 실전 배치 중이라고 하니까 비교가 되진 않고 또 이제 이런 미국이 자신의 핵 억제 능력을 대한민국까지 확장을 해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확장 억제라고 부르죠. 이 확장 억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인 거죠. 미국이 유사시에 이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이 전략 자산 이런 부분은 이제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22년도 미국 확장 억제 개황 보고서라고 네. 하는 이 문서에 지금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확장 억제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거는 역시 그 미국이 이제 3대충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다 해당이 돼요. 그 ICBM, 그 다음에 잠수함마당에서 발사하는 SLBM, 네. 트라이던트 2 포함해서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W76-2 저위력 핵탄두 이게 새로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장 억제 수단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 종종 출동했던 뭐 있습니까? 폭격기 있죠. 폭격기, 예. 예, B1B 랜서, B52, 그다음에 B2 스텔스 폭격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확장 억제 수단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게 크루즈 미사일 아닙니까? 근데 예. 크루즈 미사일 중에 이제 AGM-86이라고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달아서 대표적인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재래시탄두가 아닌 핵탄두를 맘먹으면 뭐 이제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언제든지 그건 다 바꿀 수 있는데 핵탄두를 장착해서 확장 억제 수단으로 쓴다면 괌에서 바로 떠서는 사거리가 안 돼요, 북한까지. 그러니까 일정 거리까지 비행이 가서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의 남단 정도 되겠죠. 필리핀에까지 진입을 해서 여기서 AGM-86을 발사를 하면 이게 최대 2,400km니까 평양까지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굳이 B-50 폭격기는 한반도 가까이 안 가도 원거리에서 미사일 쏘고 이제 관기지로 복귀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장 억제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크루즈 미사일은 또 참고로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게 납니다. 이 100m 보통 수준 안팎으로 하다가 필요할 경우는 최저 30m까지 낮은 구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북한은 가뜩이나 이제 방공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크루즈 미사일 날아가면 사실 잡을 능력이 없어요. 요격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하여튼 그런 면에서 확장 억제에 또 유용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AGM-86과 함께 그 소위 차세대 장거리 원격 무기 LRSO라고 하는데요. 롱 레인지 스탠드오프 웨폰이죠. 이것도 지금 확장 억제 수단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문서에. LRSO는 미국이 AGM-86의 후속으로 2027년까지 도입하려는 그 신형 장거리 원격 핵순항 미사일입니다. 그것도 순항 미사일이군요. 핵 네네. 순항. 예. 최대 사거리나 뭐 이런 성능 면에서 AGM-86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올 초에 공개된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인 우리 방송에서 했었던 B-21 레이더 예. 거기에 이제 탑재 예정이고요. 당연히 B-52H 전략 폭격기에 장착할 수 있고요. 참고로 작년 9월에 북핵 대응을 위한 이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논의차 한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한미 관계자가 미국 전략 자산을 확인을 하고 해당 장면을 공개했는데 그게 이제 B-52H였거든요. 특히 이제 날개에 있는 핵탄두 탑재용 거치대를 직접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요식행위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 유사시 활용된다는 점을 북한에 확실하게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죠. 예. 말 그대로 확장 억제를 위한 그런 전략 자산, 확장 억제입니다. 쓸 일이 없어야 되니까 엄청 많은 것 같아서 많으니까 든든하긴 하네요. 일단 듣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 수단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요즘 주목받는 게
이른바 쓸 수 있는 핵무기로 불리는 저위력 핵무기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던트 2에 탑재되는 W76-2 탄두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미국 전술핵의 대명사. 우리 전에 본 게임에서 좀 다뤘었는데 B61-12 전술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를 도입한 F-35의 스텔스기 외에 F-15K에도 이제 물론 바로는 아니고 뭐 거기 적당히 이제 손을 좀 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하긴 한데 약간 F-15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플랫폼, 폭격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착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 B61-12 최대의 장점이자 매우 무서운 거는 처음으로 정말 이 통수권자가 유사시에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무기다. 쉽게 얘기하면 쓸 수 있는 무기, 핵무기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방사능 낙진 적고 정확도 높고 민간인 피해 그다음에 그러니까 낮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수적인 피해가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 쓸 수 있는 핵무기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지하 뭐 200m, 300m다 하면 그거를 관통해서 파괴하기는 어렵죠 그것까지. 근데 중간쯤에 예를 들어 50m나 100m쯤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이 밑으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지하실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식의 파괴 방식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이제 그런 무기일 거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B61-12 150발을 투하한다면 북한 핵시설, 지하시설 뭐 이런 벙커들을 대부분 파괴하고 북한이 이른바 뭐 보복에 나설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내놓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가진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 당연히 핵무기죠. 근데 이걸 만든 천재 과학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수소폭탄 개발로 부와 명예를 누린 구소련 최고의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선택한 반전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인류 공멸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 수소폭탄. 그런데 1975년 노벨상위원회는 이 무기를 만든 구소련의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데요. 그것도 물리학상 같은 과학 분야가 아닌 평화상을 말이죠.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를 만든 주역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된 걸까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물리학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직접 교육받으며 다양한 지식과 소양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며 과학자로서 한 걸음 내디뎠죠. 그러던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대학원 진학을 권유받지만 애국심이 넘쳤던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이를 고사하고 자원병 선발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장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그는 발탁되지 못했고 한 군수공장에 배치되어 총탄 실험용 자기장치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후 1948년 극비에 속하는 핵폭탄 개발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나긴 연구 끝에 구소련은 1953년 수소폭탄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플루토늄 기폭 장치를 한 지점이 아닌 여러 층으로 넣는 방안을 제시해 폭격기에 탑재 가능한 무게 7톤의 소형 수소폭탄을 만들어냈죠.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원자폭탄 개발에서는 뒤처져 있었지만 수소폭탄을 개발하면서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게 바로 안드레이 사하로프였죠. 이후 그는 당대 최연소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고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주의 노동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스탈린상, 레닌상, 레닌 훈장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천재 물리학자, 소련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며 스타덤에 올랐죠.
수십 년이 지난 후 그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국의 핵 개발을 성공시켜 미래가 촉망받던 사회적 영웅이 인민의 반역자란 낙인이 찍혀 온갖 비난과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수소폭탄 개발 이후 사하로프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졌는데요. 자신이 개발한 수소폭탄이 전략적 대응이나 핵 억제력으로 활용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핵무기 보유국을 둘러싼 세력 다툼과 핵 보유에 대한 기싸움은 점점 더 팽팽해져만 갔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1955년 구소련이 단행한 실험에서 폭발의 충격 여파, 병사와 2살짜리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핵실험으로 인한 폐해는 끔찍했고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 사하로프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하로프는 소련 정부를 향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핵실험이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폐해와 인류의 멸망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본격적으로 핵반대 움직임에 앞장서기 시작하는데요.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물리학자의 핵실험 반대 행보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죠. 국가의 핵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가 반체제 운동의 거물이 되어버렸으니 구소련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용소에 보내자니 구소련 최초의 수소폭탄을 만든 영웅을 감옥에 보내버리는 꼴이었고, 그렇다고 구소련 핵무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과학자가 서방으로 망명하는 건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할 수 있는 건 중요 업무에서 그를 배제시키는 것. 하지만 구소련 정부의 어떤 불이익에도 사하로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1970년 다른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모스크바 인권단체란 인권단체를 설립했고 1974년엔 정치범의 날을 선언하는 등 평화와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죠. 그 결과 1975년 사하로프는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수소폭탄을 만들었던 개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소련 정부는 이제 인권운동의 상징이자 반체제 인사들의 거물이 된 그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었는데요. 사하로프에게 주었던 상을 모두 박탈시켰고 그를 거리에서 체포해 폐쇄 도시 고르키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사하로프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의 만남이 금지된 채 7년을 홀로 외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회고록 작성과 단식 투쟁 등으로 구소련 정부와 끝까지 맞서 싸웠죠. 하지만 그의 길었던 투쟁도 결국은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유배에서 풀려나고 3년 후인 1989년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낙을 내리게 됩니다. 이론과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에 핵의 위험성을 허심탄회하게 피력할 수 있었던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평화에 대한 소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놓지 않았던 평화에 대한 그의 진심은 세계 평화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도 유명하신 분이었죠. 저도 들어본 그렇죠. 바 있어요. 이분 네. 조남은. 예. 당시 이제 핵 개발을 주도한 만큼 뭐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정말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신념에 따라서 평화와 인권 활동에 매진을 하셔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노벨상을 받은 분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비핵화를 기대하고 싶지만 뭐 쉽진 않겠죠.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확장 억제 외에 우리 힘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방법. 우리 힘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핵 빼고는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북한의 핵 미사일이 뭐 계속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제를 하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올 1월에 핵 그리고 WMD, 이건 대량 살상 무기죠. 예. 대응본부, 핵 WMD 대응본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략기획본부가 관리하는 핵 WMD 대응센터의 정보, 작전, 전력,
전투 발전 기능을 추가한 별도의 본부가 되는데요. 엄청 커진 것 같네요. 근데 일단 뭐 그 중요성이 그만큼 또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무기로 나는 뭐 북한의 핵을 좀 상쇄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실제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갖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비핵 수단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억제하고 그다음에 얘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북한이 쏘기 전에 무력하는 거겠죠. 일단 날아오면 그거 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사전에 킬체인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나왔던 레프터 런치라고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활용해서 발사전에 미사일을 망가뜨리든지 예. 지휘 통제망을 교란해서 쏠 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소위 소프트 킬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 업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엄두를 못 내도록 KMPR 대량 응징 보복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북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는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매우 높잖아요. 몇백 킬로 뭐 날아가도 1m, 300킬로 날아가서 거의 홀인원하듯이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확도와 탄도 이력, 션무4, 션무5 이른바 괴물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이런 미사일도 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은 한 방이면 북한의 이제 평양에서 가장 큰 건축물들도 한 방에 초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수단을 늘리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도발을 함부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죠. 핵을 쓰지 않고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 어느 누구는 그거 누르면 진짜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 목숨이 나간다는 걸 네. 정말 뼈저리게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유일무이 분단 국가 바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도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다룬 강력한 북핵 위협 전략 자산을 통해 누군가의 오판 가능성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본에는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생각을 하면 참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줄어들겠죠, 조금씩. 뭐 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고 한번 핵을 만든 곳이 핵을 포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핵 무장을 하려면 NPT 탈퇴해야 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유발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현명하게 우리가 재래식 그 무기라든가 기타 정치적 외교적인 능력들, 경제적인 또 파워 이런 것들을 잘 발휘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은 결코 이것을 누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네.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핵무장이니 뭐니 이거 안 하고 할 필요 없이 북한이 비핵화되는 거죠. 비핵화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비핵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 한미 동맹을 활용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확장 억제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 외에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와 군이 하는 게 삼축 체계인데 삼축 체계로 좀 미흡하니까 저는 플러스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한 축으로 해서 사축 체계 이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사축 체계. 사실 그 사이버전 뭐 이런 것들은 현재 해도 부담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물리 때려부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 적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 북한 입장에서도 엄두를 잘못하면 자기 땅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